네, 여러분, 제한 능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자,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 판서된 그림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복잡하게 보입니다만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미성년자다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누가 부담한다? 미성년자나 법정 대리인이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그래야지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죠. 그런데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상대방과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이것은 그대로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되죠. 확정적 유효가 되죠. 따라서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행위를 해놓고 매매 계약을 체결해놓고 갑자기 취소하겠다 그래요. 그랬을 때는 상대방이 무엇을 증명해야 되느냐. 너 지난번에 부모님 동의 받지 않았냐. 동의서 받아서 나한테 보여주지 않았냐. 그런 식으로 상대방이 미성년자 측을 향하여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을 향하여 무엇을 해야 한다. 증명을 해야 한다. 무엇에 대한 증명. 동의 여부에 대한 증명. 이해됐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한 증명 책임이냐에 따라서 화살표의 각도가 다르죠. 화살표가 방향이 다릅니다. 그 점 여러분 뭐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잠시 후에 지문 교재를 보면요, 입증 이렇게 다 표현되어 있어요. 입증, 증명이 아니고 입증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2013년도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라서 입증이란 용어는 증명이란 용어로 일제히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개정 전, 2013년 개정 전에 나온 지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입증이란 표현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앞으로 뭐 입증 나오더라도 마음속으로 증명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이 그림하고요, 하단 그림은 잠주에 미성년자 제도를 끝내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쪽으로 가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자, 다시 그러면 지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자, 이번 시간 여기서부터 시작할 차례가 되겠죠. 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미성년자가 토지 매매 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미성년자가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 책임은, 보세요. 입증이라고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출제가 2015년이면 2년 전에 개정됐는데도 약간 좀 이런 부분은 성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판례가, 이 출제는 2015년 출제지만 이 판례가 판시된 것은 훨씬 그 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판결의 그 문장을 수정 없이 그대로 출제를 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뭐 이슈가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이 왜 어디에는 증명이고 어디에는 입증이고 헷갈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 봐 언급했습니다. 자, 됐죠? 이제 그만할게요. 그 표현은. 자, 그러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자, 여기 동의 나왔어요. 동의, 여러분. 동의를 얻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 증명 책임은 이것은 미성년자에게 없고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어때요?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표현이고요. 나머지 두 개 지문도 똑같아요. 똑같은 지문이니까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1년 법무사 이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미성년자가 토지 매매 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미성년자가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 증명 책임은 미성년자에게 없고 상대방에게 있다. 똑같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으로,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있잖아요. 그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핵심 지문이 아니라 핵심 기본, 이론을 잠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언급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3, 5, 4 지문들 있잖아요. 이거 다 앞에서 우리 앞 시간에 제한 능력자 첫 번째 시간에 다 설명된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 구매 계약 카드를 썼다는 얘기죠. 이렇게 체결하면 이거 뭐다? 취소 사유가 되죠. 그리고 이것을 취소한다고 해서 신의 측에 위배된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주 출제가 되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무엇을 또 언급해 드렸었죠. 제한 능력자 제도와 그다음에 신의 측이라든가 기타 우리민법상 여러 제도가 만약에 충돌한다면 제한 능력자 제도가 가장 우월하게 적용된다. 그랬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사안을 가만히 보면 미성년자가 한 행위가 신의 성질의 원칙에 어긋나 보인다라고 느낌이 오더라도 일단
미승연자, 즉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의 취소권이 우선 확보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자 결론.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대로 오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사후에 취소권을 행사한다 해서 이것이 신의 측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꼭 기억해 두십니다. 그래서 여기 3번, 5번, 4번, 3번 계속 지문들 나오는데 전부 같은 내용의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봐주시고요. 자, 전부 옳은 지문으로 제시가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미승인자의 행위 능력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처분이 허락된 재산을 처분한 경우, 만약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용돈, 설날에 세뱃돈을 주었다. 이건 뭡니까? 처분이 허락된 재산이에요. 그죠? 근데 그 세뱃돈을 받고, 이제 영화를 보러 이제 이렇게 가다가, 지하도에 엎드려 있는 노숙인을 봤습니다. 네. 구걸하고 있는 뭐, 이래서 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또 착한 마음이 발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 보러 가기 위해서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세뱃돈을 그냥 그 노숙인에게 그냥 줘버렸다. 이거 어때요? 법정 대리인 동의 받아야 됩니까? 아니죠. 애초에 용돈, 세뱃돈 자체가 뭡니까? 처분이 허락된 재산이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또 법정 대리인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처분이 허락된 재산을 처분했을 때는 당연히 취소할 수 없다.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법정 대리인에 동의하면요. 이 동의는 명시적일 것을 요한다면 틀립니다. 꼭 이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동의서를 작성하고 이런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묵시적 동의도 가능해요. 만약에 그리고 사전 동의가 원칙이지만 사후 동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하고 약속하시죠. 일단 우리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까지 즉 다시 말해서 민법 총칙과 재산법 영역에서는요. 뭐 명시적인 것을 요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리고 사전 동의를 요한다. 반드시 사전에 뭔가 처분이 필요하다 식으로 표현하면 그건 일단 틀린 지문으로 처리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예, 100%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명시적, 묵시적 불문이고 사전, 사후 불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컨대 채권법에서 임대차에서 원래 임차인이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돌려서 세를 놓는 전대를 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동의가 반드시 사전 동의해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전대를 했는데 뒤늦게 건물주가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당신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새 받아 들어와서 장사하는데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건물주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자기가 빌린 그 점포를 딴 사람한테 전대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걸 만약에 임대인이 무단 전대를 이유로 해서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죠, 여러분.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 되잖아요. 그럼 계약 해지하고 뭐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건물주가 마음씨 좋은 분입니다. 그죠? 뭐라 그랬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 건물에서 장사 잘 하시고 돈 많이 버세요. 그리고 뒷짐지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사후동의죠. 그렇죠? 반드시 사전 동의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쉽게 그렇게 예를 들었는데 약속했습니다. 채권법 영역 이전까지는요. 즉 재산법 영역에서는 명시적일 것을 요한다. 또는 사전 동의를 요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린 것이다. 반드시 명시적, 사전 동의 등을 요하지 않고 명시적, 묵시적 불문, 사전, 사후 불문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나머지 지문들은 다 그와 같은 맥락에 거의 같은 지문들이에요. 여러분 계속 반복 출제되고 있죠.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을 아낄 겸 일일이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설명 다 들으셨으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보면 네, 역시 이제 여기 해설까지는 방금 그 설명인데요. 그 다음에 여기 니은 부분 있잖아요. 니은 부분.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것은 무슨 사유?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사후에 취소하더라도 신의 측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미 강조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똑같은 신용구매계약인데 뭔가 앞에 단서가 하나 붙었어요. 자, 이것도 이미 우리 첫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미성년자가 월소득 범위 내에서 월소득. 자, 그러니까 알바를 해서 미성년자가 뭔가 이제 한 달에 한 5, 60만 원 이렇게 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벌어들인 그 월소득 범위 내에서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것은 법정대리인의 재산처분의 허락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 신용구매계약,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는 처분 허락을 받은 재산법인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것도 옳은 지문이죠. 그래서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한 신용구매계약 나오면, 그냥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단순한 신용구매계약 나오면 취소 사유. 그리고 취소하더라도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꼭 끝까지 기억해 주시고, 단 미성년자가 월 소득 범위 내에서라는 앞에 단서가 붙으면요, 전제가 붙으면 이때는 그대로 법정대리인의 재산 처분 허락이 있는 법률행위로 보아서 그것은 그대로 유효한 계약이 된다. 유효한 신용구매 계약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됐죠? 됐습니다. 네, 이 4번은 이거 보니까, 월소득 범위 내에서 신용구매계를 체결한 경우라도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취소할 수 있다. 틀렸잖아요. 명시일 것을 요하지 않고 또 이것은, 묵시적인 재산처분 허락으로 본다 그랬고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성년 후견인이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 잠깐, 보류하시고요. 자, 어디로 가보냐면 일단 그 기본, 핵심 기본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핵심 기본의 첫 페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페이지거든요. 항상 페이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연속적으로 번호를 붙여서 제시를 하니까 여러분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 번호 따라서 이렇게 페이지 쪽수 따라서 여러분 편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이론을 보시면 뭐 첫 페이지는 10페이지는 제한능력자 제도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요. 당연히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측에서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제한능력에 대한 증명책임. 이것은 법률의 영역을 부인하는 자에게 있다. 이 소리가 이거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역시 제한능력자.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이나 이런 자 또는 그의 법정 대리인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무효취소편에서 나오지만 우리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취소는요 절대적 취소예요. 이것은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우리가 선의의 제3자에게도 취소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면 이건 절대적 취소라 그러고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취소권을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면 상대적 취소인데 우리가 법률행위 취소 사유하면 딱 4개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무효취소편에서 다시 언급 드릴게요. 자, 법률행위 취소 사유는 딱 4개가 있는데 어떤 사유가 있어요? 제착사강입니다, 여러분. 제착사강이 뭐냐?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제고요. 109조의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예? 이것이 또 법률행위 취소 사유고요. 그다음 110조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그래서 이것을 그냥 묶어서 해쳐 모여해서 제착사강,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이렇게 암기해 두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이 아닌데 실종 선고 취소도 있고 부재자 재산관리 명령의 취소도 있고 또 법인 설립 허가의 취소도 있고 취소라는 표현이 붙는 것은 우리 민법에서 다수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왜 포함시키지 않느냐라고 여러분 반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법률 행위의 취소, 민법상의 재반 취소 사유라고 하면 방금 제가 추가적으로 언급한 그런 것들도 언급할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딱 정확하게 법률 행위의 취소 그러면 4개밖에 없다. 뭐라고요? 제착사강에 한 법률행위다.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자, 이 표현은 무효취소편에 가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여러분이 기본 이론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취소를 하게 되면 서로 간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된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해야 되죠. 제한능력자 측은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미성년자가, 노트북을, 아빠가 사준 노트북을 유흥비 조달을 목적으로 시가 100만원짜리 노트북을 50만원에 팔았다. 예를 들어서 중고 노트북 매매상한테 가서 팔았다. 자, 무슨 사유예요? 취소 사유죠. 그래서 유흥비 막 쓰고 이러다가 아빠한테 딱 걸려갖고, 노트북 어디다 팔아먹었어. 그러니까 이제 귀 잡혀갖고 끌려갔단 말이에요. 아빠한테. 가지고 그 노트북 매매상한테 가게 가가지고 아빠가 뭐랍니까? 우리 미성년자 아들한테 이렇게 물건 이렇게 사고 이러면 되느냐. 취소하겠다 해서 취소를 했어요. 취소하고서 뭐 가져올 수 있습니까? 자, 일단 취소하면 서로 간에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기니까 상대방은 노트북 그대로 샀던 거 다시 돌려줘야 되겠죠. 노트북 돌려줘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원물 반환이 원칙이죠. 물론 그 노트북을 도난당해 버렸다. 예를 들면 이 판매상이 예? 도난당했다. 그러면 노트북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아까 시가 100만 원이었으니까 100만 원 챙겨서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상대방은 뭐야 돼? 미승자 측을 한테 돌려줄 것이 원물 반환이 원칙이고, 원물 반환이 안 되면, 불가하면 이미 파손됐다든지 멸실이 됐다든지 그러면 가액 반환을 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제가 그림 안 그려도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게 바로 이 하단에 있는 이 밑줄이에요. 예? 이것이 가끔 출제가 돼. 이게 뭐냐면 제한능력자 측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면 틀려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있어요. 제한능력자 측에서도 취소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 반환 범위가 한정적이에요. 현존 이익만을 돌려주면 돼.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만약에 100만 원짜리를 50에 팔았다 했잖아요. 그럼 50 받아가지고 이미 자기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면서 떡볶이를 10만 원씩 사 먹었다. 예를 들면. 그렇죠. 그리고 기타 유흥비로 한 10만 원 써서 현재 남아있는 돈은 얼마다? 30만 원이라면 그 30만 원만 돌려주면 된다. 이게 바로 현존 이익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뭐, 떡볶이가 얼마, 그 다음에, 엄마 생활비라고 미성년자가 또 한 10만 원 엄마를 드렸다. 이런 식으로 생활비 조달에 또 10만 원, 유흥비 조달에 1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나열해서 현존 이익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리는 그야말로 만무합니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이해는 좀 해두십사라는 측면에서 언급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죠. 자, 이제 미성년자부터 이제 쭉 나오죠. 이건 여러분 읽어주시면 됩니다. 만 19세 미만자가 미성년자다. 자, 그리고 우리가 나이를 따질 때는 연령 계산을 할 때는 출생일을 초일을 산입한다 그랬죠? 초일 산입. 원칙적으로는 불산입의 원칙이지만, 자, 이미 우리 제한능력자 첫 번째 시간에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혼인을 했을 때는 성년으로 의제된다. 이걸 우리가 성년의제 제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혼인은 법률론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2번, 3번은 이건 여러분 제가 설명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 성년의제 제도는 우리 민법, 즉 민사상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만 적용되지 공법상의 법률, 예를 들면 뭐 청소년 보호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요 아무리 미성년자가 혼인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미성년자로 취급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주 술집에 뭐 이 유흥업소 출입하고 하면 이제 뭐 처벌될 수 있고 하는 그런 규정들은 바로 성년의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혼인이 해소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성년의제 효과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 소리는 뭐죠? 미성년자가 혼인했어요. 그럼 성년으로 의제되잖아요. 그런데 의제가 곧 간주인데, 그런데 만약에 이혼을 했다. 이혼했는데 아직 만 19세가 안 된 상태에서 이혼했다. 그럼 다시 넌 미성년자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한번 성년으로 의제되면 영원히 성년입니다. 네. 그것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 나오는데 뭐, 이런 건 다 아는 것이고, 법정대행이 동의 없이 하면 시효사유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이것이 시험에 가끔 나오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자, 여기 1번에 보시면,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우리 1교시 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부담 없는 증여를, 부담부 증여는 안 된다. 그리고 여기서 출제가 잘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게 잘 돼요.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만약에 미성년자가 30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40만 원에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경제적으로 어때요? 유리하죠. 시가가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40에 팔기로 했으니까 미성년자가 10만 원 더 이익이잖아요. 이거 그러면 단독으로 할 수 있냐? 그래도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이유는 뭐냐? 매매 계약이라는 것은 쌍무 계약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상대방과 매매 계약을 유리하게 했다더라도 미성년자 측에서는 매도인이니까 재산권 이전 의무가 발생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무를 부담하게 되면 단독으로 할 수 없다는 거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의무를 부담하게 되면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아무리 그 법률행위가 유리하다 하더라도 안 된다 하는 거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빈도가 또 그 다음으로 있는 것이 상속의 승인입니다, 여러분. 상속 승인. 자, 상속 승인은 왜 단독으로 할 수 없을까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상속하면 우리가 적극 재산만 승계가 되는 게 아니라 소극 재산도 승계되잖아요. 그러니까 채권뿐 아니라 채무도 승계가 되니까. 그래서 또 미성년자 같은 빚을 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다음에 뭐 변제를 받는 행위가 뭐 잘 안 나오는데 미성년자가 예전에 법정 대리인 동의하에서 누구한테 돈을 빌려준 게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변제를 해서 돈을 갖고 오니까 그냥 미성년자가 받는다. 그거 가능한 거 아니냐? 그거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변제를 받는다는 것은 변제를 받음으로써 미성년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갖고 있던 채권 하나가 소멸합니다. 변제는 채권법에 가시면 나오지만은 채권 소멸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변제, 대물 변제, 경계, 상계, 공탁 등등 7개 채권 소멸 사유 있잖아요. 그 중에서 변제는 채권 소멸 사유로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변제를 받음으로써 미성년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갖고 있던 채권 하나가 소멸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 허락된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는 너무 자주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자, 요 부분 판례 있잖아요. 아까 월소득 범위 내에서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안, 여러 번 표현했으니까 여러분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법정대리인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이것도 여러분 확인해 주셨고요. 자, 그 다음에 쭉 한번 넘어가 주십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혼인을 한 미성년자, 혼인하면 어떻게 된다? 성년으로 이제된다. 자, 그리고 이거 6번이 가끔 출제가 돼. 5번보다 6번이 더 잘 나오죠. 만 17세에 달한 미성년자는요, 단독으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할 수 있다. 이 기준도 기억하시고 17세에 달해야 돼요. 미성년자 나이 기준이 19세지만 17세에 달하면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7번 시험 안 나오고요.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 이런 거 안 나오고, 그 다음에 8번 가끔 나와요. 근로계약 체류과 임금의 청구 미성년자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특히 임금의 청구는요, 근로기준법에 하면 법정대리인 대리권이 오히려 제한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미성년 자녀를 근로 현장에 보내놓고 어떻게 합니까? 월급 봉급 받을 때 되면 아빠가 대신 가가지고 법정대리인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아버지다. 그래서 대신 임금 받아갖고요, 술집으로 가서 그냥 탕진해버리고, 이런 비정한 부모가 있으면 그를 견제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담겨 있죠.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죠. 근로계약 체류과 임금의 청구는 미성년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 3번에 보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를 얻으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했는데, 적어도 이렇게 동의 얻어서 단독으로 법률행 할 때는 최소한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의사 능력 여러분 아시죠? 자신의 행위의 의미 내지 결과를 예측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판단 능력입니다. 정신적인 판단 능력. 이 정도는 있어야 돼요. 자, 됐고요. 여기까지 여러분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됐어요. 다시, 네. 자, 이 부분 법정대리인 권한 읽어주시면 되고요. 읽어주시면 되고. 자, 이제 피한정 후견인 나오죠. 피한정 후견인. 그러면, 자, 여기 이제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 세 사람 하면 누구예요? 세 사람.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곧 이어서 나오는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해서 이 세 사람을 우리가 제한 능력자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잠시 끊었다가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죠. 나중에 다시 언급할게요. 피특정 후견이라는 것인데, 피특정 후견인은요, 그 목적이 약간 좀 독특해, 특수합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특정 후견인은 뭐 단독으로 어떤 법률행 했다 하면 그 취소사유 아니에요. 그대로 유효한 법률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취소사유가 되는 것은 미성년,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의 법률행위가 취소사유다. 제한 능력자 3인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